이 가이셰키 요리를 보다 보니까 그 색감이라든지 그릇에 담겨져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가이셰키 요리는 식탁 위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 맛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본 요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탁 위의 미학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쵸? 회를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제가 오늘은 한중일 삼국의 아주 특별한 식문화를 가져왔습니다. 한중일, 이 세 나라는 공통점이 참 많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같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입니다.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죠. 그리고요, 비슷한 문화권입니다. 어떤 문화권? 같이 한자 문화권이죠. 그리고요, 유교 문화권이고 불교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또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중일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의 식문화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해보기에 앞서서 식문화, 문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란 무엇인가 살펴보겠는데요. 문화는 인간에게만 있는 생각과 행동 방식, 즉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배우고 전달받은 모든 것들로 의식주나 언어, 풍습, 학문, 예술, 제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식문화를 이야기할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문화가 어렵게 다가오는데요.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문화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유하는 그런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은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문화에 대한 사고를 일본도 똑같이 하지 않을까, 중국도 똑같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칫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에 있고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3국의 식문화에 대해서 무엇이 닮아 있고 무엇이 다른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한중일의 요리 문화, 두 번째는 한중일의 술 문화, 세 번째는 한중일의 젓가락 문화입니다. 우선 요리 문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중국 지역마다 아주 특별한 요리들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아주 유명한 요리가 오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가서 자장면을 찾아봤는데 짜장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북경에 가면 자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은 아니죠. 북경의 짜장면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상해 지역은 바닷가다 보니까 해산물이 아주 풍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요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광동 지역은 항구가 있었던 곳이니까 서양의 문물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 지역에서는 뭐 우리가 좋아하는 유산슬 이런 것도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딤섬, 갖가지 모양의 이쁜 딤섬 요리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스촨 지역, 이 지역은 내륙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매운 마파두부가 대표 요리죠.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요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가시게 되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이런 음식들을 한번 맛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중국의 요리는 어떤지 중국의 요리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라는 곳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땅이 넓은 만큼 식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로 아주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다양한 식재료를 가지고 많은 음식들, 풍성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중국에는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갖가지 향신료를 사용해서 다양한 맛을 또 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요리집을 가보더라도 한 식당에서 사용하는 향신료가 50가지가 넘는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중국 요리의 핵심이 바로 불이죠, 그렇죠? 불의 세기, 불의 온도에 따라서 음식 맛이 또 다 달라집니다. 중국이란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요리들은 요리를 만드는 도구는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도구로 만드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튀기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조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요리들이 대체로 다 기름이 많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요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다양한 식재료가 있다 했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참 기상천외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이번에는 중국에서 아주 귀한 요리라고 알려져 있는, 그렇지만 그 식재료가 아주 특별한 그런 기상천외한 요리들을 소개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이겁니다. 뭘까요? 보기에는 굉장히 이쁘고 담백해 보이죠. 상어 지느러미입니다. 삭스핀이라고 하죠. 아주 귀한 요리입니다. 이 삭스핀을 중국 사람들이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상어가 앞으로 멸종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중국인들이 삭스핀을 좋아하는 이유는 상어가 아주 힘이 좋잖아요. 그 상어의 힘이 그 지느러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요, 이거 뭐 같아 보이나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곰발바닥입니다. 곰발바닥 같죠? 제가 사진을 좀 보기 좋게 순화를 시켰는데 심한 경우에는 곰발바닥에 털이 그대로 나와서 삶은 곰발바닥 요리를 해체시켜서 먹는 그런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이 곰발바닥을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까닭은, 곰은 겨울잠을 자죠. 겨울잠을 자기 전에 영양분을 비축해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양분을 앞발에 다 비축을 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발에 비축을 해두고 배가 고프면 앞발을 핥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앞발에 영양분이 많을 거다 생각하고 이걸로 요리를 해먹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네, 원숭이뇌입니다. 아주 귀한 식재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드는 방법이 너무 잔인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중국 요리점에서 볼 수 있는 스프입니다. 그렇죠? 뭘로 만든 걸까요? 이건 제비즙으로 만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비가 새끼를 놓으려고 만드는 즙이죠. 근데 이 제비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비가 아니라 바다 제비입니다. 이 바다 제비는 절벽의 낭떠러지에 즙을 만드는데요. 그 즙을 바다에서 해초류를 물어와서 그 해초류들을 자기 침을 섞어서 제비즙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귀한 식재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은 이런 기상천외한 재료들로 요리를 만들고 이런 요리들은 아주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요리들을 해 먹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요리들로 진수성찬을 차린 것이 바로 만한전석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차림을 차렸어요. 언제? 청나라 때. 강희제가 자신의 환갑잔치 때 만한전석을 마련했습니다. 이 만한전석이라는 말뜻은 만주족의 상차림과 한족의 상차림을, 그러니까 만주족의 연회 상차림, 한족의 연회 상차림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강희제가 자신의 생일날 한족 출신의 신하들 360명과 만주족 출신의 신하들 640명 모두 해서 1000명을 모아놓고 생일잔치를 합니다. 얼마 동안? 하루에 2끼 식사를 3일에 걸쳐서 연회를 열은 거죠. 한번 연회를 베풀 때마다 모두 30가지에서 40가지 음식을 마련해서 그거를 하루에 2번씩 3일 동안, 그래서 모두 합하면 약 180가지 이상의 요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죠. 이 만한전석에 대해서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 기록이 문화대혁명 때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강희제 말고 뒤에 황제였던 걸륭제가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면서 실제로 만한전석을 차릴 수 있는 식기 세트를 딸의 혼수품으로 싸갖고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남겨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한전석을 차렸던 모두 44개의 식기들이 세트로 남겨져 있습니다. 중국의 요리를 살펴보니까 중국의 요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나요? 한눈에 봐도 푸짐하죠. 중국에서는 식사 초대를 받아가면 남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다 먹게 되면 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이 음식을 너무 적게 준비했구나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만큼 풍성하게 차려서 마음껏 먹고도 남을 정도로 스케일을 가진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요리 문화는 어떤지 들여다보겠는데요. 일본의 요리 문화, 우선 색감이 아주 아름답죠.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그렇죠? 해산물이 풍부하겠죠. 그래서 이 풍부한 해산물들, 신선한 어패류로 요리를 합니다.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음식은 요리하지 않는 요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자연적인 형태를 그대로 살리고 맛도 함께 살리는 이런 요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일본은 이 요리를 담아낼 때
맛 못지않게 오히려 맛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떤 그릇에 어떤 모양으로 담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에 담을 때도 중국 같으면요 풍성하게 담아냅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한 그릇에 요리를 작게 담아내요. 왜냐하면 여백의 미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렇게 색깔도 아주 조화롭게끔 만들어내죠. 그래서 색의 조화와 그릇에 있어서도 계절감도 살리고 여백의 미도 살리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이 그렇게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란 나라 해산물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산물만 먹고 살 수는 없죠. 또 고기도 또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는 된무천황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훨씬 전에 된무천황이 육식을 금지했어요. 일본은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사실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소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리고 또 일본은 이렇게 무사 정권이었고 전투가 많다 보니까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금지시킨 거죠. 그렇게 고기가 금지된 것이 12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근대에 와서야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남짓부터 고기를 먹게 된 거죠. 1200년 동안 고기를 못 먹었으니 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콩이었습니다. 콩을 발효시킨 우리가 나또라 그러죠. 이 건강한 발효 음식인 콩으로 그 단백질을 보충한 거죠. 이게 일본 요리를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요리의 대명사, 일본에서 가장 진수성찬 그리고 가장 제대로 잘 대접해야 되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음식이 가이시키 요리입니다. 일본에서 료칸에 숙박을 하면서 여행을 할 경우에는 이 가이시키 요리를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이시키 요리는 쉽게 얘기하면 코스 요리입니다. 코스에 따라서 기본적인 찬을 제외하고도 10가지 이상의 음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료칸에 가서 이 가이시키 요리를 먹어보면요. 일단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이 아주 작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배가 부르질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이시키 요리를 보다 보니까 그 색감이라든지 그릇에 담겨져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가이시키 요리는 식탁 위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 맛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본 요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탁 위의 미학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쵸? 회를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우리가 감히 손을 갖다 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눈으로 먹는 요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일본이란 나라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식문화가 발달된 건 아니었습니다. 중세 이후부터 발전을 해오긴 했는데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영향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요리로 만든 것도 일본 요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커틀렛에서 일본의 돈까츠가 나왔고요. 프랑스의 크로켓을 가져와서 일본의 고르케가, 그리고 포르투갈이 일찍부터 일본에 진출했었는데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카스테라가 나가사키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나가사키 짬뽕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학생들이 중국의 짬뽕을 그리워하면서 일본식으로 만든 거고요. 이 샤브샤브는 몽골의 영향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일본 음식이라고 간혹 생각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모두 외래의 영향을 받은 거기도 하죠. 일본의 요리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식단을 보면 한눈에 봐도 한 사람의 식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일본을 가보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가 사람들이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혼자 밥 먹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모습이 최근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보여지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똑같은 유교 문화권입니다. 유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의, 그리고 체면입니다. 한국하고 중국은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한국하고 중국하고도 또 좀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요리에서 보여줬지만 사람을 초대하면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해야 자신의 체면이 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 역시도 누군가에게 대접을 할 때는 아끼지 않죠. 이렇게 체면을 중요시 여겼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었느냐.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외침을 받았어요.
외침을 받을 때는 나라 안이 어떻게 되나요? 그 외침을 막아내기 위해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점에서 역사의 성격이 좀 달라요.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외침이 별로 없죠. 그럼 일본은 싸움을 안 하나요? 그렇진 않죠. 외침은 없지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특히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막부 정권이 이어졌어요. 사무라이들이 권력을 잡는 시대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안으로 잦은 전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일본은 많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자연재해 그리고 안으로 내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안으로 싸우다 보면 같이 자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지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하나의 의무가 생겨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신세 지는 것도 싫어하고 남이 자신에게 신세 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을 먹거나 활동을 하기보다는요, 혼자서 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걸 일본에서는 와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딸랑딸랑 하고 알려주죠. 그래서 그 사람도 피해갈 수 있게 하고 나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그것도 역시 민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자전거를 세우고 기다리는 나라가 일본이고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렇게 혼자서 식사하는 이런 모습을 오래전부터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일본의 요리 문화를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만한 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상차림이라고 하면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수라상은 보통 12첩 반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밥이나 국, 여러 가지 장류, 김치, 그리고 전골, 찜 이런 요리를 다 제외하고 반찬만 12가지를 12첩 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12첩 반상은 이제 왕이 받는 밥상일 텐데요. 이런 왕의 밥상에서 영조가 보인 모습을 보면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왕이죠. 27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왕이 영조입니다. 83세까지 사셨어요. 영조는 한 번씩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10일 동안 감선할 것이다. 그 말은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힘들고 이럴 때는 그 백성들과 아픔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 앞으로 10일 동안 수라상의 반찬 가지수를 줄여라 하는 거죠. 그렇게 백성의 아픔을 함께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씩은 수라상을 아예 물리라고 했답니다. 왜? 신하들이 말을 안 들을 때요. 신하들이 붕당을 만들고 다투고 이럴 때는 금식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불만을 표시했다고도 하죠. 영조가 감선을 행했던 횟수가 무려 9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통의 다른 왕들은 감선을 행했던 횟수가 많아야 20몇 번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애민군주였고 신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이걸 많이 활용했다고 하죠. 자, 우리나라의 또 다른 특징적인 요리로 본다면 쌈 문화가 있겠습니다. 쌈은 우리에게만 있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중국이나 일본은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을 들고 먹습니다. 왼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오른손으로 젓가락으로 밥을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밥그릇은 상에 놓고 오른손으로 젓가락만 사용하죠.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왼손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왼손을 사용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쌈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쌈은 굉장히 자연적인 요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문화가 장 문화가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맵고 짜고 이런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희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요리인 것 같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또 다른 요리로 아주 자랑할 만한 것이 발효 음식입니다. 김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 요리들이죠. 우리가 음식을 할 때 크게는 일본처럼 자연이 준 그대로 날 것으로 요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불에 익혀서 음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자연이 준 것을 그대로 묵혀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의 요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발효라는 건 자연이 주는 것을 오랫동안 묵혀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다려야 되죠.
이런 발효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당연히 건강에도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기다릴 줄 아는 미학, 참을성, 끈기 이런 게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발효 음식들, 장류는요 묵히면 묵힐수록 맛이 더 좋아진다고 하죠. 그러면 묵히면 묵힐수록 좋아지는 맛은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문화 속에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멋진 합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문화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국의 요리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삼국의 요리 중에서 아주 닮아있는 비슷한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모두 먹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쌀, 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밥으로 만든 요리, 중국에서는 볶음밥이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비빔밥. 일본은요? 덮밥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 밥도요, 다르지만 아주 닮아있는 이런 밥들이 만들어진 거죠. 중국에서는 이 볶음밥이 아마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끔 요리하기 위해서 볶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빔밥은요, 우리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농사철이 바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됐었죠. 그럴 때 이 비빔밥을 내면요, 큰 그릇에 다 같이 비벼서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러면서도 부족한 영양분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준 것이 비빔밥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요, 왜 이런 덮밥이 발달하게 됐을까요? 일본은 잦은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훈련이 많고, 이러니 일본도 역시 빨리 식사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덮밥이 발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이 밥과 관련된 속담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밥값은 해야지.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밥맛 떨어지는 놈. 국물도 없다.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기도 듣기도 해봤을 겁니다. 밥이 중요하니까 이런 밥과 관련된 농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물도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국물도 중요한가 봅니다. 국물이 왜 중요한지 제가 뒤에 가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들은 좀 부정적인 의미의 밥과 관련된 말들이고요. 반면에 안녕하세요 대신에 우리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밥이 우리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긍정적인 의미로 이런 말을 쓰고요. 다음에 밥 한번 같이 하자. 이 말은 만나자 이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 속에서도 우리의 식문화 그리고 이 식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3국의 요리 문화를 같이 살펴봤는데 이 동아시아 3국은 똑같은 쌀 문화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처음으로 벼농사를 지은 곳이 중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청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고고학이라는 책에 2006년에 발간된 책이었는데 여기에 이렇게요. 라이스, 쌀은 최초의 원산지가 한반도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쌀 문화권이지만 우리나라가 이 쌀 문화권에서 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좀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똑같이 쌀을 주식으로 한 문화권입니다. 서양과 동양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빵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밀이 있어야 되겠죠. 밥을 만들려면요 벼농사를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밀과 벼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벼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벼농사는 기후도 따뜻해야 되지만 풍족한 물이 있어야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벼농사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집약적으로 함께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지만 대신에 수확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쌀은 영양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급자족하면서 이걸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밀은요, 밀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노동력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짓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추수를 해보면 수확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요, 이 밀 자체는 영양가도 굉장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밀농사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걸 찾아서 무역을 하러 가야 됩니다. 교류를 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밀농사만으로 살 수 없으니까 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밀이라는 건 올해 농사를 지으면 그래도 좀 낫지만 내년에 또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량이 30~4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교역을 하러 길을 찾아 떠나야 됐던 거죠. 그래서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라는 말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죠. 그러면 빵을 나누어 먹는 사이를 뭐라고 할까요? 동료라고 합니다. 왜냐?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은 길을 찾아 떠나야 됐었죠? 무역을 하려.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금전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산적이고 개인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안에서 자급자족이 다 됩니다. 그런데 그 쌀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같이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식구와 같은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농경문화권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사는 단위를 동 단위로, 마을 단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요, 길의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가지고 주소를 매깁니다. 우리가 동아시아 요리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는데 닮은 곳도 많지만 다른 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동아시아 3국의 공통적인 이 쌀 문화가 절대 서양에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아주 긍정적인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두 번째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술 문화입니다. 동아시아 3국의 술 문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중국의 술 문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차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늘 차를 마십니다. 중국 사람들은 차를 당연히 따뜻하게 마시겠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 식당에서 물을 주지 않고 차를 주는데 한여름에 가도 뜨거운 차를 내준다고 합니다. 뭐든 이렇게 따뜻하게 마시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맥주도 시원하게 주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한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술도 미지근하게 혹은 따뜻하게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술잔이 남아있어도 계속 따라줍니다. 언제까지? 술이 찰랑찰랑 찰 때까지요. 중국은 요리도 굉장히 풍성하게 대접을 했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따라주는 첨잔의 문화가 중국의 술 문화고요. 술잔이 마르지 않게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첫 잔은 완샷입니다. 그리고 건배를 할 경우에는 건배, 어떤 분이 늘 건배는 잔을 말려라는 거다 하면서 건배를 하면 다 마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건배를 하자 한 사람은, 그리고 또 건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다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배라는 말을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술이 너무 많이 취했다, 혹은 내가 술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음료수로 대신할게요, 혹은 술을 반만 마실게요,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다 관대하게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계속 따라주잖아요. 내 잔이 비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잔이 남아있어도 누군가는 계속 나한테 술을 따라주는데 누가 나한테 술을 따라줄지 몰라요. 우리는 누가 술을 따라주면 이렇게 술잔을 들고 술을 받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술이 가득 차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술을 따라줍니다. 그러면 술을 따라주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미처 제가 술잔을 갖다 대어서 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잔을 따라주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 고맙다는 인사를 중국에서는 요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굽혀서 이렇게 탁자를 탁탁 친답니다. 이게 고맙다는 뜻이에요. 내 술잔을 채워줘서 고맙다. 그럼 이런 풍속은 왜 생겼냐 하면 이것도 역사에서 기원한 겁니다. 중국의 건륭제가 암행을 나갔어요. 잔행을. 그래서 주막에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황제가 신하에게 차를 따라줍니다. 그러면 신하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무릎을 꿇고 차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황제라는 게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황제고 이쪽은 신하다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게끔 황제는 신하에게 차를 따라주고 신하는 무릎을 꿇는 대신에 이렇게 탁자를 탁탁 쳤다고 하죠.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런 건 좀 알아두면 중국 사람들과 같이 술자를 하게 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밖에도 중국에 우리하고는 다른 술 문화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모든 행사와 모든 연애에 술이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술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때도 술을 즐겨 마신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점심 때도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술부터 시켜서 술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2차, 3차 없습니다. 섞어 마시는 폭탄주도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대로 한자리에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긴 시간을 한자리에서 2시간, 3시간 그렇게 함께 술을 마신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요, 어른과 술을 마시면 주도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러죠. 이렇게 두 손으로 술을 받아서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실제로 문헌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어른과 술을 마셔도 고개를 돌리면 안 돼요. 고개를 돌리며 술을 마신다는 건 상대방과 내가 술 마시기 싫다는 표현입니다. 자칫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술을 마실 때 건배를 하면 얼른 먼저 마시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역시 당신과 술 마시기 싫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배를 하면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건배를 하고 술을 마셔야 되고요. 다 마셨다는 뜻으로 빈 술잔을 상대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술잔을 돌리는 거 큰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친근하다는 표현으로 술잔을 돌리기도 했었죠. 지금은 위생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근데 중국에서는 술잔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큰 신뢰인데 이건 왜냐하면요. 중국에 신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카를 죽이고 자신이 황제가 됐어요. 근데 그 조카를 죽인 방법이 술에 약을 타서 조카를 죽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술잔을 돌리는 건 오래전부터 금기시됐다고 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자주자주 술을 따라야 되니까 상대방이 술을 따라주기도 하지만 내가 내 잔을 계속 채우는 거죠. 그래서 1인 1병으로 놓고 술자리를 시작한다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배를 하면 무조건 다 마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술을 너무 지나치게 권하는 문화가 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혹은 술이 약한 사람은 미리 양해를 구하면 얼마든지 이런 걸 다 수용하는 것이 중국의 술 문화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술 문화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술과 관련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주호는 누구를 떠올리면 되느냐? 삼국지의 장비를 떠올리면 됩니다. 술을 아주 좋아하고 술을 잘 마시는 사람. 주선은요, 신선선자를 씁니다. 술을 마시는데 굉장히 교양 있게, 점잖게 술을 마시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주성은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습니다. 성인의 성자를 붙입니다. 절대 술을 마시고도 실수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거죠. 이건 다 좋은 의미인데 주기는요, 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에게 귀신 귀자를 붙여서 주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중국의 8대 명주라고 일컬어지는 술인데요. 주로 흰색이죠. 백주라고 부릅니다. 이런 술들은 보통 50도가 넘어갑니다. 주로 중국의 북쪽에서 이런 술들 많이 마시죠.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50도 이상의 이런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즐겨 마시고요. 반면에 양쯔강 이낭의 남쪽은요, 한 14도에서 16도 정도의 그런 술을 마시는데 주로 홍주라 그래서 붉은 계열의 그런 술 혹은 과일주를 많이 담가 먹는다고 하죠. 이렇게 중국의 술 문화를 같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일본의 술 문화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일본의 술 뭘까요? 사케죠, 그렇죠? 일본 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사케도 천차만별이죠. 가격도 다 다르고요.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사케는 어떤 술이 좋은지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초록색 병에 든 술이 좋은 술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사케는 자외선에 굉장히 약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초록색 병에 담가 놓는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에 마셔야 된다고 하죠. 고급 사케는 향이 굉장히 좋은데 따뜻하게 데우게 되면 향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고급 사케를 뜨겁게 먹는 거는 권하지 않는다고 하죠. 일본에서는 어떤 술 문화가 있을까요? 일본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물과 희석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소주도 물에 희석해서 먹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역시 중국처럼 잔이 비워지지 않아도 수시로 따라주는 첨잔이 일본의 술 문화입니다. 일본은 아까 제가 와 문화라 그랬죠. 와 사상.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요, 조용히 마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술값은 각자 나누어 내는 것이 일본에서는 일반적이에요.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은 식사도 술도 먼저 하자고 말 꺼낸 사람이 값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았으면 내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무리하게 돈을 내려고 하는 것이 신뢰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일본에도 2차, 3차로 이어지는 문화가 있답니다. 2차 가고 3차 가고 이거를 사다리 오르는 것처럼 술을 마신다 그래서 사다리 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래방 가는 것처럼 술과 함께 가라오케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술은 중국처럼 개인의 주량에 따라서 마시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본의 술 문화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술 문화를 같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한중일의 젓가락 문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중일이 모두 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권이죠. 한중일에서 사용하는 젓가락인데 어떤 젓가락이 어느 나라 젓가락일까요? 여기 있는 가장 긴 젓가락은 중국입니다. 두 번째 건 알겠죠? 네, 한국이고요. 세 번째 게 일본 겁니다. 이 세 나라의 젓가락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졌는지. 우선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테이블이 커요. 대식구가 함께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요, 멀리 있는 음식을 집어와야 되죠. 젓가락 길이가 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편 중국에서는 이런 튀김 요리가 많습니다. 뜨거운 채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뜨거운 튀김 요리, 그리고 기름기가 있으니까 미끄럽겠죠. 이런 것들을 쉽게 집으려면 젓가락이 이렇게 굵은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젓가락은 길고 굵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의 젓가락은요, 짧고 끝이 뾰족합니다. 왜? 생선살에 가시를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 음식은 아기자기한 음식들이 많아요. 작은 거. 그런 음식을 짓기 위해서는 끝이 뾰족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 밥그릇을요, 들고 먹는다고 했습니다. 들고 이렇게 먹으니까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본은 그런 형태의 젓가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사실 대식구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대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해도 상을 따로 받았죠. 아버지는 장자와 상을 받고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상을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대식구가 함께 식사를 하지만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반찬 개수들이 많은데 이 반찬들 중에서 전 같은 경우는 좀 무겁죠, 반찬을 들기가. 그러니 나무젓가락으로는 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쇠젓가락을 만들어 쓰게 된 거죠. 이 쇠젓가락은 우리가 일찍부터 삼국시대 가야 지역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이 되었고 이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기록에 보면 백제 시대 때 왕이 은수저를 사용해서 음식에 독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런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쇠젓가락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삼국의 젓가락이 왜 다른 모습인지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삼국의 젓가락 예절은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중국도 역시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숟가락은 스프 종류만 사용을 한다고 하죠. 국은요, 건더기를 젓가락으로 먹고 국물은 마십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는 이 젓가락을 절대로 X자로 놓으면 안 된다 그래요. X자는
틀렸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X자로 놓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밥그릇에 젓가락을 꼽으면 안 된다고 하죠.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기리는 제사를 떠올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중국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이걸 좀 조심해야 되죠. 뭐 지금은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하고 한 손에 이렇게 사용하면 이거는 예의에 맞지 않다 했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이 젓가락으로 상대에게 음식을 집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엄마가 음식을 아이 숟가락에 놔주죠. 우리는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정의 모습입니다. 중국도 음식을 간혹 놔두기도 합니다. 아주 친한 사람의 경우에. 근데 일본은 이게 금기시대예요. 사람이 죽으면 유골을 옮길 때 쓰는 집게 같은 게 이 젓가락하고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집어서 준다는 건 나쁘게 해석하면 죽어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요. 일본에서는 나무젓가락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닷가 지역이다 보니까 습도가 높죠. 그래서 쇠젓가락은 녹이 슬거나 이럴 위험이 있어서 나무젓가락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일본에서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때 우리는 젓가락을 밥그릇, 국그릇 있으면 세로로 놓아두죠. 대가족이 식사할 때 여러 사람의 수저를 올려면 이렇게 세로로 놓는 것이 배치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한 사람이 독상을 받아요. 그래서 밥그릇, 국그릇이 있으면 젓가락을 가로로 놓습니다. 내 몸과 평행이 되게 나요. 일본은 한 사람이 이런 상으로 음식을 받기도 하지만 자기가 앉는 자세보다 식판이 이렇게 낮게 있다 보니까 가로로 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무사들이잖아요. 젓가락이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 자칫 화가 나면 이게 위협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로로 놓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는 수저를 세로로 놓지만 일본은 가로로 놓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숟가락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젓가락을 주로 사용해요. 국을 먹을 때도 건더기는 젓가락으로 다 먹고 국물만 입을 대고 마시는 거죠. 우리나라만 숟가락을 젓가락과 함께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동아시아의 젓가락 예절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광고는 버거킹의 광고였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햄버거는 우리가 손으로 먹는 건데 젓가락으로 먹으려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이 광고가 뉴질랜드의 버거킹에서 나왔을 때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으로부터. 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몰상식한 광고다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요. 여기는 돌체앤가바나라는 유명한 메이커죠. 여기에서 이제 중국에 광고를 실었는데 여기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중국 여자가 이번에는 피자를 젓가락으로 먹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체앤가바나 측에서 중국에 대대적으로 공식적인 사과까지 했지만 중국의 이런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메이커가 이미지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었던 광고였던 거죠. 이렇게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겪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역시 같은 문화권이지만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주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이런 많은 차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서양과 동양은 더 그 차이가 크겠죠.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주로 포크를 사용하고 우리는 주로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포크 그러면 뭐가 떠올려지나요? 창 혹은 삼지창, 이렇게 좀 뭔가 좀 위협적인 그런 이미지죠. 어떤 사람은 이 포크는 맹수의 발톱이다. 그리고 이 젓가락은요, 새의 불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젓가락과 포크를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요, 포크는요 음식을 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이프는요 이걸 잘라요. 포크와 나이프는 서양의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요리를 먹을 사람보다 하는 입장에서 만든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리만 해서 주면 이거를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잘라서 먹는다는 거죠. 이건 요리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젓가락만으로 먹을 걸 다 집을 수 있어요. 왜? 음식을 하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배려해서 다 잘라서 주잖아요. 그래서 젓가락 문화 안에는 그런 상대에 대한 배려가
묻어 있는 거죠. 롤랑 바르트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일본의 그 젓가락 문화를 보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젓가락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젓가락을 다루는 동작 안에는 배려가 듬뿍 담긴 억제가 있다. 젓가락은 포크와 달리 짝을 이루는 조화의 문화이자 배려의 문화다. 포용성을 갖고 있고 음식을 아이처럼 부드럽게 어르며 동양의 정신을 품고 있다. 포크는 그냥 찔러도 돼요. 그렇죠? 근데 젓가락은요? 힘것이 아니라 내가 짚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루만지듯이 이렇게 집어야 되죠. 그 속에는 굉장히 배려와 아주 따뜻한 포용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손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비밀이 젓가락에 있지 않을까. 특히 나무젓가락보다 더 사용하기가 힘든 것이 쇠젓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뛰어난 것이 이 쇠젓가락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EBS에서도 실험을 해보니까 젓가락질을 하다 보니 이 뇌의 우측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리고 기억력이나 이런 것이 더 좋아졌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젓가락 문화는 서양의 포크나 나이프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고 그 속에는 상대를 생각하는 배려가 묻어나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똑같은 젓가락 문화권이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사용하지 않는 숟가락도 젓가락만큼이나 같은 비중으로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학자들은 이 숟가락과 젓가락이 하나의 세트라고 보는 겁니다. 음양의 조화, 이런 자연의 조화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젓가락 문화까지 한중일의 문화를 들여다봤는데요. 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 공통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또 많은 다른 문화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문화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 키워드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웃에 있는 이 나라의 문화를 진정으로 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중국은 음식 문화, 술 문화, 젓가락 문화에서 보다시피 중국은 스케일도 크고 굉장히 푸짐하고 풍족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을 이어오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반면 일본은 음식을 하면서 맛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어요. 그런 문화는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와 사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정이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비빔밥을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정은 융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양보다 우월하고 혹은 주변 나라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문화라는 건 그런 잣대로 봐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문화가 얼마나 좋은 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하고 왜 이런 차이를 갖게 됐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특히 우리는 이렇게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그래서 일본의 화 문화 그리고 중국의 중화 이걸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문화로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중일 세 나라의 식문화를 살펴보고 그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